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권혁중 경제평론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2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록했던 25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록이 깨질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권혁중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3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는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기록인 25일 거래일 25일 순매도를 깰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깨면은 좋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희망이 있다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현황 이게 나오고 있죠. 그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8월 말을 보면 56%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순매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10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53% 사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으로 보면 지금 한 10조 원 정도 23일 동안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최고 기록은요. 거래일로부터 25일 정도의 25일 정도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었고 금액적으로 보면 한 4조 한 4천억 원 정도 그 당시에 이제는 매도를 했었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2배 이상 더 팔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영향력 크다 보니까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좀 이유를 가져와 봤는데 이 첫 번째로는요. 역시나 이제 매출액이 사상 최대라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본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한 79조 원 정도 기록을 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79조라는 게 이제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겨울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법 리스크가 좀 끝나가고 있다는 부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승계 작업들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미 올해 초에 삼성전자에 대한 1심에 대해서 무죄 판결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2월까지 2심 이제 나올 텐데 거의 시장에서는 이제 역시나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도 끝나가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오너 리스크도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가 좀 늘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는 파운드에 대한 분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에 밝혔습니다. 분사 없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파운드에 대한 더 기대치를 높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너가 돌아왔다라는 판단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누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리스크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과매도 상태에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히려 희망을 좀 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전 국민이 물려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다만 매출은 최고치,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오너 리스크 뭐 묶여 있습니다만 그 리스크도 지금 거의 다 해소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주가 반등을 지금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지금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TSMC 뭐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3분기 실적 이미 뭐 잠재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제 확정 발표, 실적 확정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어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마침내 로보택시 공개를 했죠. 하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테슬라 금요일에 8.8%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도 줄줄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반등하던 2차 전지주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가 조금 되는데 하청원 본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 현상이 나오면 2차 전지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좀 매수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급락한 첫날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2, 3거래일 정도 조금 더 주가의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FSD에서도 사실 좀 테슬라를 따라가기가 확실히 좀 쉽지 않겠구나. 웨이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트리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의 양, 절대적인 양을 FSD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나쁘지 않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했었던 뭐 사이버캡이라든지 로보벤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운영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좀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도 상당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대규모 4680 배터리에 관련된 수주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쪽에서 보조금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이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시장에서 오히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인도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향후도 이 Q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상용화 시기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뭔가 강력한 발언들이 없었다는 점을 좀 부정적으로 봤지만, 이 이슈 이후에 이제 국내 증권사 커버에서도 상당히 이 기류를 좀 쫓아가야 된다라는 뭐 삼성증권 쪽에서의 이런 커버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좀 엇갈리긴 하지만 대부분이 좀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야 이벤트에 따른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하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좀 늘려일으킬 거고, 이게 가격대를 좀 저렴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Q를 늘려놓고 돈은 소프트웨어에서 당기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 Q 부분은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Q가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산업의 변화가 나오려면 물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격이 월등하게 뛰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안 좋은 구간을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금요일장에서 8%나 하락했는데 오늘장 2차 전지주들은 이미 이 뉴스를 선반영했다라고 풀이를 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세를 이어갈까요?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장에선 3%대로 마감이 됐었고 본장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아직 그 5%에 대한 하락 부분을 다 반영을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2, 3거래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가 일정상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변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수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급하게는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2차 전지는 이 어려웠던 산업 구간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직 그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뭐 예상치보단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명확하게 실적이 딱 좋아졌다,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딱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도 좀 있어서 너무 급하게는 보실 필요 없고 차곡차곡 모아가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투자 전략도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11일 기준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 10곳의 시총이 한 달 사이에 18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로보택시 실망감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내 분쟁이 격화하면서 수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김선영 대표님, 방산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지속적으로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가치는 여전히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처음에 뭐로 뜬지 아십니까? 가상화폐 채굴로 떴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AI까지 쭉 이어진 건데,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뭔가 이어주는 이슈가 계속 나오는, 모멘텀이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유명해지면서 여기 가성비 되게 좋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야, 여기는 진짜 납품길 기가 막히게 막히네. 요거 딱 두 가지 가지고 우리나라가 빵 뜬 거거든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인가 어디에 전차 구매해 놓은 거 늦어지는데 또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전쟁을 대비할 때는 이런 납품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거 병적으로 납품길을 잘 지키려고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민족과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아시는데 이스라엘과 최근에 이란 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 내 전쟁이 어쨌든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긴 하죠. 물론 그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싸워왔지만 이런 이슈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빠르게 순매수를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산
방산 기업들 호실적 모멘텀도 충분하고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일 1.71%로 올랐는데 올해 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한 달 동안 18%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30%, 뭐 현대로템 23%, 풍산 13% 다른 방산주들 다 좋은데 아시겠지만 각자 다 매력이 다르죠. 어디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팔고 어디는 좀 가성비 떨어진 제품을 파는데 투자를 원하실 때는 나는 가성비 높은 제품 파는 데가 좋아라고 하시면 그쪽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 어쨌든 한 달간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중동 지역 리스크가 좀 올라오면서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수준 거 없거든요. 그냥 기대감, 우리나라가 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지 아직 수주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는데 양당 모두 지금 자국 우선주의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랑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한테 방위비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분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에 4개가 방산 관련 기업들, 이 정도면 거의 뭐 할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2,946억 원 매수했고요. 그다음 현대로템 464억 원, 그리고 풍산이 437억 원 정도 순매수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수주를 많이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강점이 뭐다? 납품 기일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게 이제 장점인데 현재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이 공장 가동률이 거의 풀입니다. 그 얘기는 수주를 아무리 받아도 이게 납품길이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주가 당장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없지만 좀 낮긴 하지만 좀 이연돼 가지고도 이제 좀 실적을 많이 깔아놓고 할 수 있다. 뭐 그 부분은 좀 장점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곳곳에서 지금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또 북한의 대남 협박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방산주의 주가 추가 상승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다만 이미 방산업체들의 가동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곧바로 실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 일본 극장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K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죠. 웹툰주가 반등을 보였었는데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유광희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은 지옥이다, 여신강림 등 웹툰 IP를 활용한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개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오징어 게임 성공한 이후에 콘텐츠의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느꼈었고 그때 IP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웹툰 IP를 활용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웹툰을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검증된 인기와 팬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웹툰으로 이미 인기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DNC 미디어가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143억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으로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었고 또 타인의 지옥이다 같은 경우는 한국은 드라마로 서비스를 했었고요. 특히 이두나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 두 작품은 네이버 웹툰이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N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IP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통해서 이미 스토리와 작품의 완성도가 입증이 됐고 또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추가를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웹툰을 활용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방영 후에 웹툰으로 다시 유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좀 전에 자료가 나왔었지만 이두나 같은 경우에는 웹툰 결제액이 무려 20배가 늘었었고요. 여신강림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1만 개 넘게 달렸었는데 만약에 이 두 영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라인만과 그 성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K 콘텐츠에 대한
대한 관심들이 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한강 작가님이 수상한 이후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한 7.9%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웹툰 사업 중심의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장 후에 한 25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11달러까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지분의 62%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라인야후가 한 2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라인야후 경영권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라인만가 지분을 한 7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24년 전 세계 웹툰 시장 규모가 한 76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31년까지 연 30%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웹툰이 넷플릭스처럼 광고 기반이나 구독 수익 모델처럼 좀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만약에 이번에 웹툰 기반으로 했던 영화나 혹은 드라마들이 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도 라인망가 같은 경우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2분기 네이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웹툰 글로벌 매출이 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웹툰 관련된 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만 놓고 보면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주가는 조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네, 저는 거의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향후 네이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실적 신해를 맞이해서 월요일부터 증권사들이 부지런히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오늘은 상향 리포트가 꽤 있었는데요. 먼저 글라스 기판 시장의 선두 자리를 선점한 SKC에 대한 목표가를 올린 하나증권 보고서가 있었고요. 최근 중국 조선업과 경기부양책에 정체기가 전망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경험했던 조선주를 주목한 SK증권 리포트들도 발행됐습니다. 또 3분기 조업일수 감소 효과로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지만 그래도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내놨고요. 그리고 엑스코프리의 성장세 지속으로 견조한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SK바이오팜의 목표가가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하나마이크론의 목표가를 2만 원으로 내리면서 메모리 가동률 회복 지연으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하지만 해외 법인 주도의 실적 개선은 기대해 봄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카카오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 또 발행됐네요. 먼저 SKC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글라스 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SKC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도 목표가는 기존 8만 7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SK 넥실리스와 화학 부문에서의 업황 부진에 따라 영업 적자 지속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본격적인 실적 기여 시점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글라스 기판 시장 내의 선도위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실적이 기대되고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플러스권으로 들어설 전망도 전해졌네요. 이어서 HD현대미포 보고서입니다. SK증권은 오늘 HD현대미포의 목표가를 14만 5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조업일수 감소 효과로 3분기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총 62척의 제품 운반선 등 57억 달러를 넘게 수주하며 이미 수주 목표였던 31억 달러의 184%를 달성했고요. 조선주 중 향후 가장 빠른 실적 개선세를 보이며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 조선주 탑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부터 기본급 인상 수준을 놓고 노조와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파업 리스크가 부각된 건 우려스러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하나증권이 SKC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오늘 개장 후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온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구글카 협력, 또 인도 상장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또 마침 오늘부터 현대차 인도법인과 관련해서 청약에 들어간다고 하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봅니다. 일단 현대차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투자의 매력도가 지금도 살아 있다고 하고요. 제가 상반기 좋았다 하반기 좀 쉬었다가 해가지고 그 정도신 거 가지고 이거 고점이다라고 논하는 거는 진짜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 내놓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하기 때 자동차 쪽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 더하기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항상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조금 부진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반기 이후로 이제 분위기는 다시 탈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GM에 이어서 이제 구글 웨이모와의 어떤 협력을 발표하는 데 이어서 현대차 인도법인이 이제 상장하게 되죠. IPO 하는데 여기에 블랙락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도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던 만큼 투자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우리가 좀 대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데가 들어있는 자동차 분야 20개 기업이 들어있는 KRX 자동차 지수가 올해 보니까 한 20% 정도 하락했어요. 당연히 자동차 관련주 다 그 정도 하락했을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제가 그때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경기 소비재인 자동차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50bp 금리 인하를 확 해버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였던 것도 아무래도 대표 수출주인 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액이 쏙 들어갔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올 겁니다. 뭔가 조금 애매하다 싶은 경기 침체 얘기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제가 아니다 싶으면 좀 이렇게 밟아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좀 많이 희석이 됐고 달러 같은 경우도 다시 좀 강세를 들어서면서 이제 연준까지 금리 인하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도요. 각 그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못 가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매출도 최소한 한 4%대로 좋아질 것 같고 영업이익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또 라인업도 견조하고 게다가 또 높은 수익성도 있고 하이브리드하지 수소하지 내연기관하지 전기차하지 다 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고 여전히 또 견고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눌림을 이용해서 오히려 투자를 나서셔야 되지 현대차 고점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이 현대차 목표가를 31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해당 리포트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한 해 영업이익이 10조 넘게 이렇게 나는데 현대차만 하더라도 아직 시가총액 보면은 아직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 자동차주 강력한 질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재정 부양책을 포함해서. 최근에 구리값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구리를 원료로 하는 전선업계 실적 상승, 실적 증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지금 원료값이 올라가는데 전선업계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권혁정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 조건 때문에 그러는데 에스컬레이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전선업계는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바로 또 가격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전선에 대한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 10원짜리 옛날 동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구리 동자거든요. 바로 동입니다. 동.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지금 선물 가격을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보면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구리 가격이 톤당 9,000달러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5월 달에 10,000달러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좀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제는 부양 정책 때문에 앞으로 산업이 더 발전될 거고 그럼 구리가 많이 사용될 거야.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구리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선 업계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선 업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유 첫 번째 구리 가격 오른다. 원자재 가격 올라서 가격도 높일 수 있다. 이것들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전력 노후 전력망이 있습니다. 이 교체 수기가 돌아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있거든요. 사실상 전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K-그리드죠. 그래서 이 전력과 관련된 특히 이제 전선과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LS전선이죠. 5조 한 6천억 원 정도의 2분기 말 수주 잔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선도 한 2조 55억 정도의 이제 2분기 말로 보면 수주 잔고가 남아 있는데 이 정도 사실 수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는 더욱더 주가에 대한 향배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합산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나 수주 잔고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고압 직류송전으로 미국에 이제는 한 900억 원의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이제 이미 이제 밝힌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고압 직류송전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교류를 직륜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직류가 왜 중요하느냐? 이제 먼 거리에 안정적으로 이제 전력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기술입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시대에 중요하느냐? 아시겠지만 지금 화력 발전보다는 이제 자연, 아니면 뭐 친환경 이제는 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해양에서 뭐 산에서 이거를 이제 안쪽으로 수요처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장거리로 이제는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직류송전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선전이고 대한전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뭐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선과 특히 이제 K-그리드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전선업계 수주 증가 그리고 또 수익 증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나선 투자자들이 금과 리츠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유강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고금리 시기에 예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아마 예금 만기가 도래하면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물로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입하면 높은 금리가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중에서 좀 리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을 한다라는 걸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리츠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츠는 기본적으로 운용 수익 그리고 매각 수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구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리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이 주 목적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입할 때 대출을 받았던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주가나 배당이 모두 좀 부진한 상황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 비용이 감소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배당 증가도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리츠 관련된 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금리가 인하하면서 자금 조달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고 이렇게 되면서 신규 자금을 위한 유상증자도 활발하고 최근에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가 100%가 넘었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달금리나 안정성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모기업이 대기업이거나 금융사 리츠들을 좀 관심 가져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연금 계좌나 IS 계좌에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세금 혜택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개정전 체크 포인트는 이분한테 들어봐야죠. 하청원 본부장님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3대 지수가 모두 좀 좋게 흘러갔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플러스 0.58%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한 달 거의 반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같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를 이제 바스켓으로 좀 던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국계 투자 동향을 보시더라도 미국계와 영국계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쪽에서 다 던져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투자할 만한 이런 외국인 포인트 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일본도 휴장을 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좀 휴장을 합니다. 거기에다 중국의 12시에 이제 수입 수출에 대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아시아 증시에 대한 변동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금요일에 나왔었던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으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었던 자금이 다시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중에서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만 스타쉽 발사가 잘 성공을 했습니다. 로봇팔로 잘 잡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MBK 파트너스 영풍 고려아연에 대한 이런 좀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수급에 대한 좀 번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